다음은 퇴직자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의 문을 여는 최영섭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님의 기조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 최영섭입니다. 우선 오늘 이 굉장히 뜻깊은 포럼에 기조발제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포럼에서 세 분의 주제 발표 그리고 또 토론까지 오랜 시간이 이제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기조 발제를 한다고 너무 많은 시간 쓰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준비가 되는 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전에는 직업능력개발원, 지금은 이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곳에서 직업훈련, 노동시장 정책 연구를 했고요. 저도 관련 연구 경험이 짧지 않습니다만 항상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 중장년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정부가 돈을 노력을 덜 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중장년들의 실제 수요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가 준비됐으니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경제 불확실성 시대 퇴직자 재취업 훈련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사실 중장년의 재취업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너무 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사실 중장년 대책도 우리 경제의 향후 10년, 20년에 경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강조가 되는 게 이 신냉전입니다. 올 초에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얼마 전 대통령 다녀오신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인도 태평양 나라들을 이제 순방을 하고 한국에도 왔는데 초점은 중국이 더 이상 경제적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를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하나의 가치 사슬로 연결이 돼 있었다라면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 프린시플, 핵심 원칙은 비용의 최소화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러한 비용의 최소화에 기초한 하나의 글로벌 마켓이 아니라 가치에 기반한 2개 이상의 글로벌 가치 사슬이 형성이 된다. 이건 사실 한국 경제에서는 대단히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성장이 글로벌 경제의 통합 그리고 성장 과정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의 구조 변화는 단지 현재 나타나는 인플레라든지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저탄소, 디지털 이런 전환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만 저탄소 전환은 정책적인 푸시가 강합니다. 폴리시 푸시가 강한 건데 근데 항상 정책적인 드라이브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저탄소 전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이 저탄소를 위해서 예컨대 이제 정유 산업을 소위 더티 인더스트리로 이제 간주를 하니까
석유 회사들이 새로운 유정을 더 이상 안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이제 몇 년 후에 그 석유 가격 급등으로 나타나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단지 석유에만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뭐 소위 전환 광물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가격 변동이 최근에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이 사실 이 쌍둥이 전환에 대한 얘기가 2018, 19, 20 요 즈음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게 이제 그린 뉴딜의 핵심 이슈였는데, 사실 이런 쌍둥이 저탄소 전환을 하려면 기술 혁신이 중요합니다. 전기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술 혁신이 가능했던 거는 미국에서 기술 거품, 테크 거품이 그 최고를 이룰 때 이제 나타났었던 거죠. 그러면 질문은 현재 테크 거품이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과연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기술 혁신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만약 저탄소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각국 정부가 예상하는 경로대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각국 정부 혹은 대규모 기업, 대형 기업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른 방향, 속도로 전개가 된다면 그 결과는 사실은 대규모의 투자 실패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기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 경제 구조의 글로벌 차원에서의 변화, 그다음에 쌍둥이 전환의 경로 이탈, 그것이 테크 거품의 파열까지 겹쳐지면서 앞으로 한국 경제에는 사실 만만치 않은 이제 그 도전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을 아마도 중장년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장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이 과연 중장년은 어떤 사람들인가? 혹자는 뭐 40, 50대 뭐 이렇게 물리적인 연령대로 이제 중장년을 그냥 범주화 시켜버리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들 내부에서는 이런 생물학적 동질성보다는 사회경제적 이지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공산이 큽니다. 사실 청년들과 청년 대책과 중장년 대책을 마치 세대별 혹은 집단별 대책으로 거의 뭐 같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청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동질적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중장년은 굉장히 큰 이지성을 갖는다. 예컨대 교육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대졸 이상의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이 중장년으로 갈수록 고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여기도 꽤 이제 그 대졸의 비중이 있습니다만 중학교로 졸업한 사람들의 비중도 적지 않다. 이지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일과 관련해서도 중장년들은 사실 편차가 큽니다. 이게 40대와 50대 근로자 집단만 놓고 2규모, 3규모 요거는 이제 5인에서 9인, 뭐 10에서 29인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근속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들을 보시면은 이 소규모 기업에서는 거의 60%가 다 넘습니다. 40대든 50대든. 근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근속 기간이 무려 20년, 25년, 30년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연령 집단 내에서도 이 일에서 갖는 경험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당연히 이제 임금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뭐 월 평균 임금으로 하든 시간당 임금으로 하든, 예컨대 500인 이상의 경우는 5인에서 9인에 비해서 뭐 많게는 뭐 거의 30-40%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단지 외견에서 관찰될 수 있는 뭐 교육 연수라든지 또는 뭐 월급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학습 역량,
또는 뭐 일에서의 역량 이런 데서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OECD에서 이 피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제 성인 역량 조사라는 건데 그 OECD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약 30여 개 이상의 나라 성인들 대상으로 그 각국별로 뭐 한 3,000에서 5,000명 정도씩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해력, 수리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인지 문제지를 주고 일일이 다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를 쭉 내서 보면 여기 있는 표는 그 점수 자체는 아니고 한국의 연령대별 성인들의 그 나라들 중에서의 순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컨대 수리력 같은 경우는 역량 점수 자체는 13위, 30여 개국 중에서, 그다음에 문해력 같은 경우는 6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5세에서 34세를 보시면 수리력이나 문해력, 문제 해결력 모두 순위가 최소한 중간 이상입니다. 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의 같은 연령대 내에서도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편차를 나타내는 건데 그 편차의 순위도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낮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청년층의 경우는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역량의 수준 자체가 높을 뿐 아니라 집단 내에서의 역량의 편차도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외국 청년들에 비하면 똑똑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고령자들입니다. 중고령자들은 보시면 일단 역량 점수 자체가 순위가 낮아요. 이거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부족하다. 부족한 점이 좀 많다라는 거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순위가 많이 높지는 않은데 표준 편차는 값이 크면 클수록 안 좋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순위가 낮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싶지만 예컨대 여기와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순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또 순위가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중장년들은 한국의 청년들은 외국 청년들과 비교해서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국의 중장년들은 조금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게다가 또 하나의 집단 내에서의 편차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이건데 그러면 20대의 역량 점수하고 40대, 50대의 역량 점수 사이의 차이 이 차이가 나라별로 어떻게 되는지 순위를 내보면 한국의 경우는 44세, 54세 같은 경우는 문해력의 차이는 29위, 29위, 27이에요. 이게 요걸 해석하는 건 주의하셔야 되는데 25세, 34세에 비해서 44세, 54세가 되면은 역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25, 34세에서 44, 54세 값을 빼게 되면은 뺐을 때 이 마이너스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이너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순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순위가 계속 바닥에 있다는 건 뭐냐면 25, 34세에 비해서 44, 54세로 가면서 역량 점수가 이렇게 뚝 떨어진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 표준 편차의 격차를 보시면 이게 2위, 뭐 3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표준 편차는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이게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5, 34세 값에서 45, 44, 54세 값을 빼게 되면 이게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플러스 값이 크다. 크면 클수록 이 순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순위가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외국에서는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집단 내에서의
역량의 편차가 그렇게 많이 확대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같은 집단 내에서의 편차가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종합하면 한국의 중장년은 외국보다 역량의 격차 자체가 더 큽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이질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중장년들의 이질성입니다. 중장년은 설사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근데 사실 중장년 재취업을 한다고 한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구조를 생각했을 때 뭐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재취업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뭐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뭐 뉴스킬, 업스킬, 리스킬. 근데 이걸 하나로 하나의 의미로 또는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중장년 대상의 역량 기반 훈련이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중장년들은 외국의 중장년들과 비교해서 일단 청년들보다 역량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집단 내에서도 역량의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중장년들을 가만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 게 이 체면에 가린 학습자들이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그 중장년이 모인 곳을 가면 뭐 강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질문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서서 뭐 여쭤보면 잘 모른다. 실제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모른다라고 밝히는 것이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갉아먹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게 잘 오픈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뭐냐? 열심히 뭔가를 진도로 쭉쭉 나가긴 했는데 정작 나중에 보면은 제대로 안 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일반적인 그 중장년 학습자의 특성은 느린 학습자. 아무래도 좀 배우는 속도가 느리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편차가 크다. 이것도 있고 한국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체면에 가린 학습자. 이것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포함을 할 거냐? 제가 여기다 이제 그 중장년들의 이제 학습에 대한 얘기를 적었는데 직업도 훈련을 하는 경우에 그 민원인들이 청년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저씨들이 와서 뭐 전혀 학습에 열의도 안 보이고 학습 분위기만 흐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뭐 아저씨들이 그 뭔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은 마음을 갖고 왔는데 이제 그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옆에서 공부를 하는데 뭐 그 강사가 하는 말을 처음 한두 시간까지는 잘 알아듣겠는데 갈수록 이걸 잘 못 알아듣겠고 그렇다고 뭐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손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옆에는 쭉쭉쭉 진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 관두겠다라고 했더니 그러지 마시고 나오시라.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출석만 하면 돈 주니까. 그래? 알았어. 대신 그 전날 술 먹고 이제 수업 시간은 주무시는 거죠. 옆에서는 이제 저 아저씨 주무시는 것 때문에 도대체 수업에 집중이 안 된다라고 불평을 하는.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라는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중장년 학습자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는 정부의 지원도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닌가. 특히 중장년들 대상으로 이제 그 교육을 할 때 역량 기반 훈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뭐 우리나라에서 역량 기반 훈련이라고 하는 건 거의 유행어입니다.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역량 기반 훈련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제게 설명해 준 분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찾은 아주 짤막한 글인데 성인 대상 역량 기반 훈련의 뭐 몇 가지 프린시플, 원리에 대한 걸 적은 건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성인이 어떤 배움에 참여할 때는 다양한 수준의 지식 그리고 다양한 학습 속도라는 이런 차이를 갖고 출발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내용이 아니라 역량 기반 훈련은 학습 시간이 아니라 학습자에 중점을 둔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좁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쨌든 어머니들이 열심히 이제 다독이기 때문에 배우는 속도가 아무리 느리다고 해도 비슷해요. 하지만 중장년, 특히 성인들은 특히 중장년들은 연령대가 예컨대 20대부터 50대, 60대, 70대까지 연령대 자체가 굉장히 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대 내에서도 편차가 더 큽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학습자의 특성보다는 무엇을 가르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이 편성 교육, 편성 기반, 내용 기반 교육이 훨씬 중요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학습자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몇 시간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다. 그래서 정말 역량 기반 훈련, 개별화된 학습 이런 게 중요한 것은 학교가 아니라 뭐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개별화된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만 학교가 아니라 사실은 중장년이다. 그런데 이 중장년 대상으로 개별화된 학습을 시키려면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적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한들 정부는 획일적인 규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사실 국민들 각자의 아주 세밀한 사정들을 다 케어할 수 없고 국민들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정할 수밖에 없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걸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간극을 메꿔주는 건 누구냐면 실제 정책의 수혜자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컨대 노동조합이 되든 기업이 되든 이런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이 실제 수혜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들에 맞는 훈련을 하든 재취업 서비스를 하든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하든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개별화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사회적 이해관계자, 기업과 노동의 고민과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